김태수는 부산에서 서울로 화물을 운송하고 돌아오는 깊은 밤 국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53세의 그는 20년 넘게 트럭을 몰았지만 오늘따라 유독 피곤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젊은 여성이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태수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간신히 트럭을 멈춰 세웠습니다. 아저씨, 제발 태워주세요. 한수진이라는 이름의 27세 여성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뒤편에서는 검은색 세단이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 차들이 저희를 쫓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태수는 당황했지만 아기를 안고 떨고 있는 수진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20년 전 유산으로 잃은 아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는 수진 모자를 태우고 샛길로 빠져 추적자들을 따돌렸습니다. 가까스로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수진은 태수에게 예상치 못한 부탁을 했습니다. 아저씨,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이 아이가 저와 함께 있으면 위험해요. 잠시만 맡아주실 수 있나요? 태수가 뭔가 말을 하려던 찰나 수진은 아기를 그의 품에 안겨주고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갑작스럽게 아기의 보호자가 된 태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수는 품 안의 아기를 내려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갓난아기는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트럭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아이를 보육원에 맡겨야 할까? 하지만 수진의 절박했던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분명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태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는 낡고 좁은 단독주택은 평소에도 을씨년스러웠지만 갑작스럽게 아기를 맞이하기에는 더욱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당황해서 이리저리 아기를 흔들어 보고 등도 토닥여 보았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건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야 하나? 태수는 20년 전 아내와 함께 준비했던 육아용품들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다락방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서둘러 다락방으로 올라가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낡은 상자 안에서 아기 옷들과 젖병 그리고 아내가 손수 뜬 작은 모자를 발견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태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급히 편의점으로 달려가 분유와 기저귀를 샀습니다. 새벽 5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아기를 안고 있는 중년 남자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아, 손자가 태어나셨나 보네요. 축하드려요. 태수는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분유를 타는 것부터가 전쟁이었습니다. 물의 온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분유는 얼마큼 넣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가며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자, 이제 먹어보자. 젖병을 아기 입에 가져다 대니 신기하게도 쪽쪽 빨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갈기였습니다. 이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아기가 자꾸 다리를 버둥거려서 제대로 채우기가 힘들었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겨우 성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태수는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새벽 2시, 4시, 6시마다 울어대는 아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생명체를 돌보는 일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름이 뭐지?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을까? 아기에게는 아무런 신분증도
이름표도 없었습니다. 태수는 그저 아기야 하고 불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태수 씨, 정말로 아기를 기르고 있다면서요? 어머, 이쁘게 생긴 것 좀 봐. 그런데 엄마는 어디 갔어요? 아이 이름은 뭐예요?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이름이, 설마 아이 이름도 모르고 키우고 있어요? 지호요. 지호라고 해요. 태수는 갑자기 떠오른 이름을 얼떨결에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딸이 잠깐 일이 생겨서 곧 데리러 올 거예요. 아주머니들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태수가 아기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저귀 갈기, 트림시키기, 목욕시키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기는 이렇게 안아야 해요. 목을 잘 받쳐주고 분유는 너무 뜨겁지 않게 손목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온도를 확인하세요. 태수는 이런 조언들을 귀담아 들으며 조금씩 실력을 늘려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주먹만 했던 얼굴이 점점 뚜렷해지고 가끔 방긋 웃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태수는 트럭 운전 일정을 줄였습니다. 장거리 운송은 포기하고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지역 배송일만 받았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지호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태수는 지호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수지는 정말 돌아올까? 처음에는 며칠이면 연락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지호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아내 미경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유산한 후 미경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자신도 얼마나 허망했는지 생각났습니다. 미경아, 하늘에서 보고 있는 우리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해. 너도 도와줘. 태수는 지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수진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태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지호는 이제 걸음마를 뗄 만큼 자랐고 태수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아빠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태수의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태수는 이제 트럭 운전을 완전히 그만두고 동네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지만 지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낡고 좁은 집이었지만 지호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태수와 지호를 한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수상하게 여기던 아주머니들도 태수가 아이를 정성스럽게 키우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호가 예쁘게 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수진이 언제 돌아올지, 아니 정말 돌아오기는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호를 키우는 일이 너무도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수는 지호와 함께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지호는 카트에 앉아 신나게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지호가 좋아하는 과자들을 골라주었습니다. 계산대에서 기다리던 태수는 우연히 마트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마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도시에서 온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시골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차림새였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1년 넘게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길은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카트를 밀고 조용히 뒷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낯선 남자들 중 하나가 마트 사장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트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호가 있는 쪽을 가리키려는 순간 태수는 재빨리 지호를 안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지호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빠의 긴장한 표정을 보고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태수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지호의 필수품들, 그리고 비상금으로 모아둔 현금을 챙겼습니다. 지호에게는 재미있는 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모텔에서 쉬고 있던 태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네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아는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가게로 와서 지호의 사진을 보여주며 캐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찾고 있다면서 혹시 본 적이 있는지, 어디 사는지 아는지 계속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모른다고 둘러댔지만 그들이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하고 있다고 걱정스럽게 전해주었습니다. 태수를 위해 조심스럽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수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그 동네에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의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까지 도망쳐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태수와 지호는 전국 각지를 떠돌며 숨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단발성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루 일하고 농장에서 과일을 따고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일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지호는 산속 공기가 좋다며 하루 종일 뛰어다녔고 태수는 마을 이장의 소개로 임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서둘러 떠나야 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해안가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태수는 어부들을 도우며 생계를 꾸려갔고 지호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놀았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지만 어느 날 항구에 검은 승용차가 나타나는 것을 본 태수는 또다시 짐을 쌌습니다. 경북의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는 2달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태수는 농사일을 도우며 지호는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지호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태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태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 마을에 아이를 찾는 사람들이 와서 수소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날 밤 지호를 데리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런 생활이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태수는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사용했고 지호에게는 계속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지호는 어려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가끔 왜 계속 이사를 다니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태수는 추적자들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이고 끈질겼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골이나 외진 어촌 마을로 가도 결국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지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까지 찾아다니는 걸까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태수는 옛 동료였던 최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최 형사라면 믿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최 형사는 태수의 급박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휴게소에서 만난 최 형사는
태수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태수는 3년 전 아기를 맡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연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만 털어놓았습니다. 최 형사는 태수를 믿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의 인품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호의 신상 정보를 조회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최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호는 공식적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최 형사는 더 이상 자세한 수사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안전한 피신처와 가짜 신분증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친구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지호의 존재 자체가 비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걸까요? 그 무렵 지호는 4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고 말도 늘었습니다. 가끔 엄마에 대해 물어보곤 했지만 태수는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최 형사의 도움으로 제주도의 한적한 마을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수는 감귤 농장 일을 하며 지호와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지호는 밤마다 별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도 언젠가는 깨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도 말입니다. 태수는 진실을 모른 채로 지호를 보호해야 하는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지호의 존재 자체가 감춰져야 할 비밀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한편 최 형사가 은밀히 알려준 또 다른 정보가 있었습니다. 수진의 남편이 수진과 아기가 도망친 직후 행방불명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수진이 혼자서 아기를 보호해야만 했던 절박한 상황을 짐작하게 해주었습니다. 태수는 이 정보를 듣고 더욱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단순히 아기를 맡기고 떠난 것이 아니라 남편마저 잃고 완전히 혼자가 된 상황에서 아기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지호를 추적하는 세력들은 수진의 남편과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남편의 실종도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태수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일에 휘말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최 형사는 태수에게 당분간 연락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혹시라도 수사선에서 연결고리가 발견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수는 이해했지만 동시에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제주도의 한적한 마을에서 태수와 지호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태수는 감귤 농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지호는 바다를 보며 뛰어놀았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고 말솜씨도 늘어갔습니다. 가끔 지호가 엄마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태수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도 없고 언제 엄마를 만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지호를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는 농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1년 넘게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기른 감각이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지호를 재우고 조용히 창문 너머를 살펴봤습니다. 멀리 언덕 위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차였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수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지호에게는 또 다른 재미있는 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이동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떠난 지 몇 달 후 전남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 숨어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수에게 갑작스럽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분명 수진이었습니다. 4년 만의 연락이었습니다. 태수는 분노와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우선 지호가 안전하다는 것만 전했습니다. 수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4년 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지만 동시에 지친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서울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한 태수는 수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년 전의 그녀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진 눈빛이 그녀가 겪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호를 본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이 건강하게 자란 모습을 보며 안도와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지호는 처음 보는 여자를 낯설어했지만 태수가 엄마라고 소개하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지는 태수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4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을 듣게 될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호가 태어난 후 지인의 소개로 받게 된 건강검진이 사실은 불법 유전자 조작 실험을 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소아과 전문의인 닥터 민이 운영하는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비밀 연구소였습니다. 지호는 매우 희귀한 유전자 조합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불법 실험 조직의 핵심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닥터 민의 연구팀은 지호의 유전자를 이용해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하려 했고 성공하면 해외 거물들에게 암 시장에서 거액에 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 수지는 뒤늦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지호를 데리고 도망쳤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손에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지는 완전히 혼자가 된 상황에서 아기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를 만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지호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태수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호는 실험실의 실험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수지는 그동안 국내에서 닥터민의 연구소 내부 고발자들과 접촉했다고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불법 유전자 실험의 결정적 증거들을 수집했고 이제 그들을 고발할 준비가 모두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호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과학자들에게는 살아있는 보물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4년 동안 그런 소중한 생명을 지켜왔다는 사실에 새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태수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를 언론과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닥터 민 조직이 마지막 발악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더 지호를 보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4년을 지켜왔는데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태수의 대답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닥터 민과 그의 조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위협을 가해올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닥터 민의 연구소 내부 고발자들과 접촉해 불법
유전자 실험의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 내부 문서, 실험 영상,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닥터 민의 연구팀이 지호와 같은 희귀한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을 여러 명 확보해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개발한 치료제를 해외 거물들에게 암시장에서 수조 원에 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언론사와 검찰, 그리고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내로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닥터 민 조직의 마지막 발악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진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지호와 함께 머물던 모텔 근처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즉시 지호를 깨워 피신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최 형사가 미리 마련해둔 비상 연락망 덕분에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닥터민의 조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수의 옛집에 화재를 내고 수진의 친척들을 위협하며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수진이 수집한 증거들은 이미 언론과 수사기관에 전달된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닥터 민 연구소의 불법 유전자 실험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수진의 폭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증언대에 서서 4년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아기를 지키기 위해 남편을 잃고 혼자서 위험을 감수하며 증거를 수집했던 이야기는 온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닥터 민과 그의 연구팀, 그리고 불법 실험에 가담한 의료진들이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의료기관으로 위장했던 연구소도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해외 거물들과의 거래 계획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차단되었습니다.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수집 모자의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4년 동안의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태수는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에도 조용히 물러서려 했습니다. 자신은 우연히 도움을 준 것뿐이고 진짜 영웅은 수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진은 태수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라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태수의 역할도 조명받았습니다. 한 명의 평범한 시민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이 거대한 범죄를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조용한 삶을 원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태수와 지호의 안전을 위해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비록 주요 인물들이 체포되었지만 혹시 모를 보복 가능성을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수지는 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와의 인연을 끊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지호의 진짜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4년 동안 친아버지보다 더 헌신적으로 아이를 키워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호는 태수를 여전히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수진이 진짜 엄마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태수에 대한 애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엄마와 아빠가 모두 생긴 것을 기뻐했습니다. 태수는 다시 트럭 운전을 시작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지호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이 있었고 수진이라는 든든한 동반자도 생겼습니다. 혼자였던 삶에 따뜻한 가족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의료윤리 감시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지호는 태수를 찾아갔습니다. 함께 낚시를 하고 공원에서 놀고 가끔은 태수의 트럭을 타고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지호에게 태수는 여전히 가장 소중한 아빠였습니다. 수지는 태수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지호의 또 다른 아버지로서 평생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태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호는 물론 자신도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따로 있다고 겸손해하는 태수에게 당신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지호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는 숙제가 나왔을 때 지호는 큰 트럭에 엄마와 아빠가 함께 타고 웃으며 여행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발표 시간에 지호는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며 자신의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 지호는 태수에게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주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꽃이었습니다. 지호는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자신을 지켜주고 키워줘서 정말 고맙다고, 아빠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지호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전 잃었던 아들의 빈자리가 완전히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소중한 가족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해 추석, 수진과 지호는 태수의 집에서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태수는 돌아가신 아내 미경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 같은 가족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호가 태수의 트럭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먼 곳으로 여행을 가자고, 아빠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같이 가자고, 아빠도 지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특별한 가족에는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만남이 빛나는 희망으로 완성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가족의 인연을 간직한 채로 말입니다.